비가 오던 날 그냥 지나칠 수도 있었습니다. 아파트 구석에서 떨고 있던 아주 작은 강아지, 그리고 그 앞에 멈춰선 한 사람. 그날 이후 조용하던 집에 작은 생명이 들어왔고 하염없이 가라앉고 있던 한 여인의 마음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특별하지 않은 하루에서 시작된 아주 작은 변화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만나 뵈서 반갑습니다. 재미있고도 좋은 글로 보답하겠습니다. 11월의 비가 소리 없이 내렸다. 박수님은 창문 너머로 빗줄기를 바라보았다. 아파트 12층에서 내려다 보이는 세상은 늘 이렇게 조용했다. 아들이 새벽에 출근하고 나면 방 3개짜리 집에는 그녀 혼자였다. 냉장고가 윙윙거리는 소리, 보일러 파이프에서 물 지나가는 소리, 그리고 가끔 위층에서 아이가 뛰는 소리, 그것이 하루의 전부였다. 수님은 73이었다. 남편은 그녀가 66이 되던 해 세상을 떠났고 그 뒤로 벌써 7년 세월이 흘렀는데 아직도 새벽 3시쯤이면 남편이 자리를 털고 일어나 화장실에 가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다. 눈을 떠보면 늘 어둠뿐이었지만 그 착각은 좀처럼 사라지지 않았다. 아들 민주는 좋은 아이였다. 주말이면 가끔 장을 받아주었다. 말이 많은 편은 아니었고 밥을 먹을 때면 핸드폰을 자주 들여다봤지만 그래도 수님은 늘 생각했다. 그래, 저 정도면 됐다. 저 아이도 자기 삶을 사느라 바쁜 거다. 그날 그녀가 쓰레기를 버리러 나간 건 오후 2시쯤이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와 분리수거함 앞에 서는데 지하 주차장 입구 쪽 구석에서 무언가 작은 것이 움직였다. 처음엔 바람에 날린 비닐봉지인 줄 알았다. 그런데 다시 보니 그것은 숨을 쉬고 있었다. 강아지였다. 손바닥만 했다. 아니, 그보다도 작았다. 하얀 털은 빗물에 젖어 몸에 착 달라붙어 있었고 작은 발은 차가운 시멘트 바닥 위에 가지런히 모아져 있었다. 추운지 그 작은 몸이 부들부들 떨고 있었다. 수님은 쓰레기 봉투를 손에 든 채로 멈춰섰다. 주인이 잠깐 두고 간 건가? 두리번거렸지만 주차장 안쪽에도 로비 유리문 너머에도 아무도 없었다. 그녀는 잠시 망설이다가 쓰레기를 버리고 엘리베이터를 탔다. 12층 버튼을 누르려는데 강아지가 떨고 있던 광경이 자꾸 눈에 밟혔다. 다시 내려갔을 때도 강아지는 그 자리에 있었다. 수님은 쪼그려 앉았다. 무릎이 아팠지만 가까이서 보고 싶었다. 강아지는 고개를 들었다. 눈이 컸다. 젖은 눈이 그녀를 보았다. 도망가지 않았다. 으르렁거리지도 않았다. 그냥 보았다. 버려진 거구나. 확신할 수 없었지만 그렇게 확신했다. 이 동네에서 7년을 살았다. 주민들이 강아지를 데리고 산책하는 시간대를 알고 어느 집 고양이가 베란다에 나와 있는지도 알았다. 이 강아지는 처음 보는 얼굴이었다. 어떡하냐? 하고 중얼거렸다. 강아지는 대답이라도 하려는 듯 눈을 한 번 깜빡였다. 수님은 집에 올라가 낡은 수건을 들고 내려왔다. 다시 쪼그려 앉아 조심스럽게 수건을 폈다. 강아지는 가만히 있었다. 안으려고 손을 뻗었더니 몸을 약간 뒤로 빼는 척했다. 그리고 그냥 있었다. 안았다. 생각보다 가벼웠다. 뼈가 느껴졌다. 비를 맞아 차가운 몸이 그녀의 손목에 닿았다. 수건으로 감싸는데 손이 자꾸 멈칫거렸다. 오래 이런 걸 해본 적이 없어서였다. 이렇게 자꾸 떨리는 것을 안아본 게 언제였는지 가물가물했다. 민준이 갓난아기일 때였나. 엘리베이터 안에서 수님은 거울에 비친 자신을 보았다. 흰머리에 놓인 무릎까지 내려오는 두꺼운 카디건, 그리고 품에는 수건에 쌓인 강아지. 조금은 이상한 그림이었다. 하지만 강아지가 더 이상 떨지 않는 것에 마음이 놓였다. 집에 들어와
보일러 옆에 수건을 펴고 강아지를 내려놓았다. 드라이어를 찾아서는 약하게 틀었다. 처음에는 놀라는 것 같더니 강아지는 곧 눈을 감았다. 수님은 냉장고를 열었다. 먹일 게 없었다. 밥은 안 된다고 어디서 들은 것 같았다. 햄도 안 된다고, 초콜릿도 안 된다고. 그럼 뭐가 되는 거지? 결국 쌀밥을 조금 떼어 물에 말아서는 내밀었다. 강아지는 조금 망설이다가 냄새를 맡더니 핥아먹었다. 수님은 그것을 보면서 이상한 감정이 올라오는 걸 느꼈다. 뭐라 이름 붙이기 어려운 것이었다. 기쁜 것도 아니고 서러운 것도 아니고 쓸쓸한 것도 아닌데 분명히 무언가가 살아 움직이는 느낌. 그러고 보니 참 오래됐다. 이런 감정. 저녁에 들어온 아들 민준이 현관에서 그대로 멈춰섰다. 어머니, 이게 뭐예요? 강아지. 그건 아는데요. 강아지가 왜 여기 있어요? 밖에서 비 맞고 있길래 데려다 놨다. 민주는 가방을 내려놓고 거실로 들어왔다. 보일러 옆에서 잠든 강아지를 민준이 내려다보았다. 수님은 아들의 표정이 어떻게 될지 알고 있었다. 살면서 수없이 본 표정이었다. 곤란함과 말하기 싫음이 섞인 그런 얼굴. 주인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있으면 벌써 찾으러 왔겠지. 아파트에 동물 못 키운다고. 관리사무실에서. 임시로 데려온 거야. 임시요. 응. 민주는 한참 강아지를 보다가 아무 말 없이 방으로 들어갔다. 수님은 그걸 나쁘게 생각하지 않았다. 아들도 나름대로 피곤한 사람이었다. 하지만 말하기 싫을 때 말을 삼키는 버릇은 제 아버지를 꼭 닮았다. 그날 밤 수님은 거실 소파에 누웠다. 강아지가 잘 있을지 자꾸 신경이 쓰였기 때문이다. 한밤중에 문득 눈이 떠졌을 때 이걸 어쩌나? 보일러 옆에 있어야 할 강아지가 보이지 않았다. 깜짝 놀라 두리번거렸더니 강아지는 소파 바로 아래 그녀의 발치에 와서 작게 웅크리고 있었다. 마치 오래전부터 그 자리가 자기 자리였던 것처럼 수님은 한참 강아지를 내려다보았다. 그런 다음 천천히 다시 누웠다. 강아지는 사흘 있었고 그것이 나흘이 되었고 열흘이 되었다. 민주는 더 이상 뭐라 하지 않았다. 어느 날 퇴근길에 사료 한 봉지를 사와 현관 앞에 말없이 내려놓았다. 수님은 그게 아들 나름의 화해하는 방식이라는 걸 잘 알고 있었다. 이름은 잠시 고민하다가 비 오는 날 만났으니까 비라고 지었다. 강아지는 그 이름에 얼른 반응하는 것 같지는 않았지만 수님이 부를 때마다 고개를 돌리고 쪼르르 달려왔다. 그걸로 됐다. 겨울이 왔다. 수님의 허리가 안 좋아진 건 12월 초였다. 갑자기 심해진 게 아니라 오래된 것이었는데 어느 날 아침 일어나다가 주저앉았다. 바닥에 손을 짚고 겨우 몸을 세웠다. 민주는 이미 출근한 뒤였다. 그날부터 움직이는 게 조심스러워졌다. 아들이 알면 안 되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아들은 몰랐는데 비는 알아차렸다. 어떻게 하는지 알 수 없었다. 걔가 그런 걸 안다는 게 어떤 원리인지 수님은 몰랐다. 그날 이후로 비는 수님의 발치를 벗어나지 않았다. 화장실에 가면 앞에서 기다렸고 부엌에 가면 따라와서 바닥에 앉았다. 수님이 쪼그려 앉으려 하면 발 앞에서 멈추었다. 방해하는 게 아니었다. 그냥 옆에 있었다. 한 번은 수님이 어지러움을 느껴 방바닥에 머리를 대고 있는데 비가 다가와서 그녀의 손등 위에 앞발을 올렸다. 그 무게가 느껴졌다. 사실 아무것도 아니었다. 몇백 그램도 안 되는 발이었다. 그런데 수님은 그 순간 울 것 같았다. 누가 나를 이렇게 배려하는 것이 얼마만이었던가?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느끼기는 7년 만에 처음이었다. 울지는 않았다. 오래 울지 않는 법을 배웠기 때문에.
하지만 방바닥에 머리를 댄 채로 한참 위로가 되는 손등에 온기를 느꼈다. 병원에는 혼자 갔다. 민준에게 말하면 걱정할 것이고 걱정하면서 이것저것 알아볼 것이다. 그러다 요양원이니 뭐니 하는 말이 나오게 되어 있었다. 수님은 그 말을 아직 들을 준비가 안 됐다. 그 말이 나오기 시작하면 자기 삶이 마무리 단계에 들어섰다는 걸 인정해야 하는 것 같아서 싫었다. 수님은 자기 부모님이나 시부모님 그리고 신랑처럼 집에서 죽고 싶었다. 하지만 세상 흘러가는 모양이 그렇게 될 것 같지 않았다. 그래서 더더욱 아들에게 알리기 싫었다. 아들이 불효자는 아니지만 집에서 죽게 놔둘 것 같지는 않았기 때문이다. 정형외과 의사는 엑스레이를 보여주며 디스크가 어쩌고 협착이 어쩌고 설명했다. 수님은 고개를 끄덕이면서 반쯤만 들었다. 이미 알고 있었던 내용이었다. 주무실 때 무척 불편하시겠어요. 괜찮아요. 혼자 사세요. 아들이 같이 사는데 직장을 다니니까요. 그럼 낮에는 혼자이시네요. 괜찮아요. 수님은 그 말을 2번 했다. 괜찮다고. 그게 거짓말이라는 걸 의사도 알았을 것이고 수님도 알았다. 그래도 2번 말하고 나니 조금은 그렇게 되는 것 같기도 했다. 집에 돌아오자 비가 현관 안쪽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어떻게 알았는지 문을 열기도 전부터 안쪽에서 난리가 났다. 문을 열었더니 비가 꼬리를 흔들었다. 천천히 하지만 기쁘게 외투를 벗으면서 수님은 쪼그려 앉아 비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다녀왔다. 그 말에 강아지는 코를 그녀의 손바닥에 묻었다. 수님은 그 자리에서 한동안 일어나지 않았다. 허리가 아파서가 아니었다. 누가 자기를 이렇게 반겼던가. 그냥 조금 더 있고 싶어서였다. 그날 저녁 비가 밥을 먹지 않았다. 수님이 사료 그릇을 내밀었는데 냄새만 맡고 돌아섰다. 물도 마시지 않았다. 드러눕더니 일어나지 않았다. 배를 만져보니 딱딱한 것 같기도 했다. 눈에 초점이 없었다. 수님은 핸드폰을 들고 검색했다. 강아지 배 딱딱할 때, 밥 안 먹을 때, 눈 초점이 안 맞을 때. 나오는 글들이 하나같이 무서웠다. 민준한테 전화하려다 멈췄다. 밤 10시가 넘었는데 안 오는 것 보니까 무언가 바쁜 일이 있는 것 같았다. 동물병원을 검색했다. 24시간 하는 곳이 버스로 2 정거장이었다. 수님은 비를 수건에 싸서 안고 집을 나섰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허리가 욱신거렸다. 하지만 아랑곳하지 않았다. 밖은 영하의 날씨였다. 수님은 비가 춥지 않게 똘똘 말았다. 버스 정류장까지 걸어가는 동안 비는 수님의 품 안에서 조용했다. 너무 조용해서 수님은 수건 사이로 자꾸 들여다보았다. 숨은 쉬고 있었다. 눈이 반쯤 떠 있었다. 조금만 참아. 다 왔어. 누구에게 하는 말인지도 모르게 그렇게 몇 번이고 중얼거렸다. 동물병원 의사는 젊은 여자였다. 손을 놀리는 게 빠르고 능숙했다. 검사를 몇 가지 하더니 장에 가스가 찬 것 같다고 했다. 심각한 건 아닌데 하룻밤 두고 보는 게 좋겠다고 했다. 어르신, 오늘 밤 맡기고 내일 오시는 건 어떨까요? 수님은 잠시 생각하다 고개를 저었다. 같이 있을게요. 의자는 딱딱했고 허리는 더 아파져 왔다. 그래도 수님은 그 자리를 떠나지 않았다. 유리창 너머로 비가 케이지 안에 누워있는 게 보였다. 간호사가 링거를 달았고 비는 얌전히 있었다. 새벽 2시쯤이었다. 간호사가 어르신, 잠깐 주무세요. 라고 했고 수님은 괜찮아요. 라고 했다. 그날 들어 3번째 하는 말이었다. 날이 밝아올 무렵 비가 천천히 몸을 일으켰다. 케이지 안에서 몸을 뒤척이더니 앞발로 문을 긁었다.
간호사가 문을 열어주자 천천히 나와서 비틀비틀 걷더니 수님 쪽으로 왔다. 수님의 발 앞에 와서 앉았다. 그러고는 꼬리를 흔들었다. 수님은 그것을 보면서 오래 참았던 것들이 한꺼번에 올라오는 것을 느꼈다. 남편이 가던 날도 울지 않았고, 아들이 이혼할 때도 괜찮다고 했고, 병원에서 디스크 소견을 들었을 때도 고개만 끄덕였는데, 낡은 의자에 앉은 채로 손으로 얼굴을 가렸다. 소리는 나지 않았다. 어깨만 조금 흔들렸다. 비는 그녀의 발 앞에서 아무데도 가지 않았다. 봄이 되었다. 주말에 민준이 같이 공원에 가자고 했다. 처음엔 귀찮다고 했지만 수님은 따라 나섰다. 공원 벤치에 한참 동안 앉아 있었다. 한참 뒤에 민준이 조용히 말했다. 어머니, 그날 동물병원에 혼자 가신 거 알아요? 알아? 어떻게? 카드에 있던데요. 수님은 아무 말도 안 했다. 왜 저한테 전화 안 하셨어요? 늦었잖아. 그게 이유예요? 수님은 벤치 앞을 보았다. 비가 민들레 냄새를 맡고 있었다. 내가 걱정할 것 같아서. 걱정하면 안 돼요? 너도 피곤한 사람인데. 민주는 한동안 아무 말 하지 않았다. 그러다가 아주 낮게 말했다. 저는 어머니가 제가 피곤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게 더 힘들어요. 수님은 아들의 옆얼굴을 보았다. 남편을 너무 닮은 옆얼굴이었다. 그런 말 왜 이제 해? 저도 그런 말 잘 못하잖아요. 둘 다 아무 말도 안 했다. 비가 어디선가에서 작은 나뭇가지를 물어왔다. 수님한테 가져다 놓고 꼬리를 흔들었다. 선물인 것 같았다. 수님은 나뭇가지를 받아 쥐었다. 민준이 사료 브랜드를 바꿔도 되냐고 물었다. 알레르기 없는 거라고 했다. 수님이 그러라고 했다. 그 다음 주에 민준이 비의 목줄을 새로 사왔다. 파란색이었다. 비가 목줄을 빤히 보았다. 잘 어울린다. 민준이 쪼그려 앉아 목줄을 달아주며 말했다. 비는 얌전히 있었다. 민준의 손이 비의 등을 한 번 쓸었다. 수님은 그것을 부엌에서 보았다. 돌아섰다. 설거지하면서 등 뒤에서 아들이 강아지에게 낮게 뭐라고 하는 소리가 들렸다. 무슨 말인지는 안 들렸다. 들으려고 하지도 않았다. 그냥 좋았다. 여름 끝 무렵 수님은 아침마다 비와 함께 공원을 걸었다. 허리가 완전히 나은 건 아니었지만 걷는 게 오히려 도움이 된다고 했다. 비의 목줄을 쥐고 천천히 걸었다. 비는 빠르게 가려다가 수님의 속도에 맞추는 법을 배웠다. 잡아당기다가도 뒤를 돌아보고 기다렸다. 공원에서 아는 사람이 생겼다. 같은 시간에 나오는 80대 할아버지와 젊은 엄마와 퇴직했다는 60대 남자. 그들이 비를 예뻐했고 비는 모두를 좋아했다. 수님은 사람들과 이야기하는 법을 오래간만에 다시 배웠다. 집에 돌아올 때마다 수님은 지쳐 있었지만 나쁜 피로가 아니었다. 무언가 에너지를 쓴 피로였다. 어느 날 아침 수님은 거울 앞에 서서 자기 얼굴을 보았다. 주름이 많았다. 머리는 하얗고 눈 아래가 퀭했다. 달라진 건 없었다. 그런데 자꾸 보게 됐다. 이렇게 자기 얼굴을 오래 본 게 언제였는지 새삼스러웠다. 비가 화장실 문 앞에서 발로 문을 긁었다. 잠깐만. 수님이 말했다. 비가 멈췄다가 다시 긁었다. 수님은 소리 없이 웃었다. 그의 늦가을 수님은 일기장을 샀다. 그녀는 일기를 써본 적이 없었다. 젊어서도 안 썼고 나이 들어서도 안 썼다. 그런데 어느 날 마트에서 작은 노트를 보다가 손이 갔다. 그래서 샀다. 첫 장에 이렇게 썼다. 비가 오늘 아침에 내 발바닥을 핥았다. 이유를 모르겠다. 간지러웠다. 웃겼다. 그게 전부였다. 그런데 그 짧은 문장을 쓰고 나서
수님은 볼펜을 내려놓고 한참 앉아 있었다. 살아있다는 것이 이런 것이었구나. 하는 생각을 했다. 누군가 발바닥을 핥아서 간지럽고, 그게 웃기고, 그걸 적고 싶은 것, 그 작고 사소한 일들이 하루를 우리를 붙들어주는 것. 7년 동안 잃어버렸던 것이 이것이었는지도 몰랐다. 그날 밤 비는 수님의 이불 위에서 잤다. 처음에는 발치였는데 새벽이 되자 슬금슬금 올라와서 옆구리에 붙었다. 수님은 자는 척하면서 가만히 있었다. 따뜻했다. 창밖에 달이 들어왔다. 방안이 흰빛으로 고요했다. 수님은 천장을 보다가 옆에 작은 숨결을 들었다. 규칙적으로 오르내리는 것이 느껴졌다. 나 잘 있어. 누구한테 하는 말인지 몰랐다. 죽은 남편한테 하는 말인지, 옆에 있는 비한테 하는 말인지, 아니면 7년 전에 멈춰버린 자기 자신한테 하는 말인지. 하지만 그 말을 속으로 하고 나서 수님은 오래간만에 새벽 3시 이전에 잠이 들었다. 비는 밤새 그 자리에 있었다. 소우쿨 극장입니다.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오디오북 시간이었습니다. 재미있고도 좋은 이야기로 보답하겠습니다. 다음에 만날 때까지 건강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소우쿨 극장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재미있고도 좋은 글로 보답하겠습니다. 첫 번째 꼭지. 아내를 믿지 못해 중요한 비밀을 아들에게만 털어놓은 신랑 이야기입니다. 옛날 경상도 진양에 김씨성을 가진 부부가 살았습니다. 남편이 오랜 병환으로 몸져 누워 있었는데 아내는 정성스레 간호하며 곁을 지켰습니다. 아주 오랫동안 남편을 간호하느라 아내는 적잖이 지쳐 있었습니다. 어느 날 남편이 갑자기 할 말이 있다고 하더니 아내에게 아들을 불러달라고 했습니다. 부친의 부름을 받고는 아들이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남편이 아내에게 잠시 자리를 비켜달라 하였습니다. 평생을 함께한 아내는 마음이 안 좋았습니다. 저렇게 편찮아서 언제 어느새 세상 버릴 줄을 모르는데 나한테는 못할 말이 있고 자식한테는 나 모르게 따로 무슨 할 말이 있는가. 아내는 아들이 들어가자 문 밖에서 살그머니 엿들었습니다. 남편이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아들아, 내가 세상을 떠나거든 아무한테도 알리지 말고 마을 우물에 나를 모셔다오. 어머니가 알려달라고 해도 절대로 알려서는 안 된다. 너희 어머니가 알게 되면 다른 사람한테 말해서 이 일이 탄로가 날 것이고 모든 것이 수포가 될 것이다. 명심하고 있다가 내가 죽거든 그렇게 해다오. 그게 내 마지막 유언이다. 그 유언을 한 후 이틀 후에 남편이 죽었습니다. 아버지가 죽자 아들은 아버지의 유언을 따라 초상을 가짜로 치렀습니다. 한밤중 아무도 없을 때 아버지의 유언을 지키려 아들은 동네 우물가로 갔습니다. 그런 다음 아버지의 시신을 아무도 모르게 마을 우물 안에 모셨습니다. 그날 후로 집안 살림이 날이 갈수록 나아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저 집은 부친이 세상을 떠나고 나니까 희한하게도 부자가 됐네. 라고 말하고 다닐 정도였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몇 해가 지나자 마을에 좋지 않은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짙은 화장을 하고 새 옷으로 치장한 어머니가 장날이 되면 장터에 다녀오는 날이 잦아졌습니다. 밤이 깊도록 집에 돌아오지 않는 날도 여러 번 있었습니다. 아들은 모른 채 했으나 마을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점점 귀에 들어왔습니다. 김신의 마님이 요즘 혼자 사는 몸이 아닌 듯하더라. 장터 쪽 주막에서 어떤 사내와 자주 어울린다던데? 아들은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남긴 기이한 유언을 지켜가며 살림을 불린 것도 모두 집안을 위한 일이었는데 어머니가 딴 마음을 품고
외간 남자를 만나러 다닌다는 소문은 아들의 가슴을 찢어 놓았습니다. 어느 날 아들은 조심스레 말했습니다. 어머니, 요즘 바쁘신가? 장에 자주 나가시는데 집안 살림은 이제 제가 맡겠습니다. 논문서와 반문서도 제 이름으로 바꿔두는 게 옳을 듯합니다. 아들의 그 말에 어머니의 얼굴이 싸늘하게 굳었습니다. 내가 언제부터 집안의 주인이 되었느냐? 이 집 재산이 내 아버지 덕이냐? 아니면 내 덕이냐? 아들은 참아왔던 말을 꺼냈습니다. 아버지께서 남긴 뜻을 어머니가 잊으신 것 같아서 두렵습니다. 밖에서 들리는 말들이 좋지 않습니다. 그 순간 어머니의 분노는 걷잡을 수 없이 터져나왔습니다. 그녀는 손에 들고 있던 물동이를 바닥에 내던지며 외쳤습니다. 내가 감히 나를 가르치려 드느냐? 이 재산이 어찌 생긴 줄이나 알고 큰 소리 치느냐? 내가 잘해서 우리가 부자가 된 줄 아느냐? 내 아버지 시체를 가져다가 우물물에 담가 놓아서 부자가 된 거지. 내 복으로, 내 능력으로 잘 된 줄 아느냐? 아들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버지의 시신이 우물 안에 있다는 걸 어머니가 다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모자가 다투는 소리를 지나가던 마을 사람들이 듣게 되었습니다. 놀란 마을 사람들은 당장 우물을 파보았습니다. 그랬더니 망룡이 되어 승천하려던 시신이 순식간에 원래의 시체로 변해 물에 둥둥 떠 있었습니다. 부자이던 김씨네 집도 점점 가난해지더니 마침내 폭삭 망해버렸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현재의 경상남도 진주시 대곡면에서 전승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꼭지, 죽은 자식에게서 자손을 보는 혈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옛날에 평산이란 마을이 있었는데 5대 독자인 신씨 노인이 그 마을에 살았습니다. 자식이 없어 마음고생이 많았는데 다행하게도 늙음하게 아이 한 명을 얻어 잘 키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무 이유도 없이 아들이 갑자기 죽어버렸습니다. 6대 독자를 잃어버렸으니 조상님 볼라도 없고 살고 싶은 생각이 하나도 없구나. 나도 아들 따라 죽어버려야겠다. 신씨는 그날부터 문을 걸어 잠그고 죽은 아들과 함께 지나면서 방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밥도 안 먹고 오직 관세음보살만 외칠 뿐이었습니다. 신씨의 부인이 말했습니다. 영감, 제발 문 좀 열어주시오. 그러다가는 당신도 죽고 나도 죽겠소. 이왕 죽은 건데 아들 때문에 따라 죽겠다니 그게 무슨 말이오. 여보, 제발 문 좀 열어보시오. 아내가 밖에서 아무리 울고불고 해도 신씨는 방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근처에 신씨와 오랜 교분이 있는 큰 스님이 한 분 사셨는데 도력이 높다고 소문이 자자한 스님이었습니다. 보다 못한 신씨의 아내가 스님을 찾아가서는 사정을 이야기하고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집으로 큰 스님이 찾아왔습니다. 주인 어른을 좀 만나러 왔습니다. 아이고 스님, 잘 오셨습니다. 우리 집 주인 양반 좀 살려주세요. 지금 사랑에 있는데 아무도 안 만납니다. 그러니 스님이 직접 말씀드려 보세요. 방문을 당겼지만 열리지 않아서 문을 부수고 스님이 들어갔습니다. 방에 들어가서 보니 신씨 어른이 죽은 아이를 이불 속에 눕혀놓고는 여전히 관세음 보살 연부를 하고 있었습니다. 아이는 벌써 죽은 지 한참 되어서 상한 냄새가 방 안에 진동하고 스님이 신씨의 등을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시주님, 눈 똑바로 뜨고 소승을 좀 쳐다보소. 아이가 반이나 썩었는데 지금 자꾸 그러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렇게 해서는 죽은 사람이 살아오겠습니까? 그러지 말고 내 말 좀 들어보세요. 신씨는 그제야 정신을 좀 차리고 주변을 살펴보았습니다. 자기가 보기에도 자기가 실없고 미친 사람 같아 보였습니다. 스님이 신씨를 살살 달래며 말했습니다. 소승에게
좋은 방법이 있으니까 내 말 한 번만 들으면 어떻겠소이까? 죽은 아들이 아들을 낳을 수 있게 소승이 힘을 조금 쓰겠소이다. 그 말을 들은 신씨가 눈을 번쩍 떴습니다. 하지만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 금방 시무룩해졌습니다. 하지만 다른 방도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물에 빠진 사람이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스님의 말을 들어보기로 했습니다. 스님은 자기 말을 믿고 동네 어귀의 주막 뒤가 혈처이니 그곳에 맷자리를 쓰면 어떻겠느냐고 했습니다. 그러면 좋은 일이 있을 거라고 했습니다. 그 자리가 명당입니다. 그러니 소승의 말을 믿고 아이를 묻어주면서 평소 좋아하는 물건을 묘 안에 넣어주세요. 스님의 말대로 신씨는 아이가 잘 가지고 놀던 은장도를 아이와 함께 묻어주었습니다. 시간이 약이란 말이 있죠. 신씨 역시 아이를 잊고 평소대로 지내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신씨가 사는 마을에 고을 원님과 원님의 딸이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희한한 일이 다 있죠. 갑자기 마른 하늘에서 소나기가 퍼부었습니다. 원님과 그 딸은 할 수 없이 가까운 주막에서 하루 묵고 가기로 했습니다. 원님 일행이 하루 저녁 머물기로 하자 소나기가 멈추었고 하늘이 점차 맑아졌습니다. 저녁 무렵 원님의 딸이 주막 주변을 산책하는데 어떤 총각이 무덤 뒤에서 불쑥 나타났습니다. 그러고는 원님의 딸에게 가까이 오더니 손목을 덥석 잡았습니다. 왜 이래요? 이거 놓으세요. 그게 아니고 그대하고 나는 하늘이 점지해준 천생배필이요. 서로 실랑이 하는 중에 원님의 딸이 살짝 총각을 쳐다보니 너무나 잘생긴 대장부였습니다. 원님의 딸이 한눈에 홀딱 반했습니다. 둘이 하룻밤을 보내곤 서로를 증명할 정표도 주고받았습니다. 총각은 원님의 딸에게 은장도를 주었고 원님의 딸은 금가락지를 빼주었습니다. 하룻밤을 같이 지낸 후 총각이 종적을 감추었습니다. 원님의 딸은 매우 안타까웠지만 언젠가는 나타날 것으로 생각하고는 참고 기다리기로 하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원님은 관하로 돌아가 그 전과 마찬가지로 고을을 다스렸습니다. 원님의 딸도 원님을 따라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날이 갈수록 원님 딸의 배가 점점 불러왔습니다. 원님은 이상하게 생각했습니다. 아니, 양반의 딸이 이럴 수가 있나? 어떤 놈이냐? 아버지, 저는 죄 지은 일이 없습니다. 죄 지은 일이 없고서야 그럴 턱이 있나? 아니 때 나궁이에 연기 날 턱이 있느냔 말이다. 원님의 딸은 할 수 없이 사실대로 이야기했습니다. 원님은 일단 딸이 아이를 낳을 때까지 기다린 다음 딸이 몸을 풀자 딸이 낳은 갓난아이를 데리고 예전에 그 주막을 찾아갔습니다. 주막 옆에는 과연 조그만 무덤 하나가 있었습니다. 원님은 묘비에 적힌 무덤의 주인을 찾아서 그 집으로 갔습니다. 가서는 원님이 그 집주인에게 말했습니다. 이 아기가 당신 집 손자니까 데리고 가세요. 이 아기가 내 손자인지 어떻게 압니까? 어떤 놈의 자식인지 내가 어떻게 알고 봤습니까? 원님이 노인에게 사연을 이야기하고 은장도를 보여주었습니다. 그제야 노인은 아이가 자신의 손자라는 걸 믿었습니다. 원님이 보여준 은장도가 바로 자기가 아들을 묻을 때 함께 묻었던 은장도였기 때문입니다. 노인을 찾아왔던 스님이 죽은 아들에게서 손자를 보는 혀를 맷자리로 잡아줬던 겁니다. 이 이야기는 현재 경상남도 진주시 상봉동에서 전승되고 있습니다. 공지 있습니다. 2026년부터 소쿨극장은 일주일에 2번, 별다른 계획이 있을 때까지 매주 화요일, 토요일 오전 11시 전후에 이야기 올리는 것을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화요일은 우리나라의 재미있는 옛날 이야기나 신화, 전설 등을 올리겠습니다. 토요일은
어르신들의 감동적인 사연이나 간절한 기도가 만든 영업등을 찾아서 올리겠습니다. 쇼츠는 일주일에 3번 정도 올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에 만날 때까지 건강하시기를 기원합니다.